오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전쟁에 끌려 들어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이란 전쟁 협상이 진행 중인데 트럼프는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란이 미국 측 요구안을 수용할 것이라면서 자기가 이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동시에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에게 파병을 강요하고 호르무즈 해방작전 같은 걸 계획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한테는 파병을 안 한다고 미군을 철수하고 관세 인상까지 하는, 자기 손으로 직접 동맹관계를 파괴하는 뇌세포가 현저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에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화재 원인을 이란의 공격으로 규정을 하고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바람과 달리 이란 전쟁은 쉽사리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설령 정전 협정이 맺어지더라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를 자기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데, 트럼프가 한국이나 다른 동맹국들한테 파병을 강요하는 배후에도 이스라엘이 있어요. 트럼프의 미국은 이스라엘의 국가 전략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다만 이건 하나의 해석들일 뿐이니까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태의 전개 과정에 얼마나 들어맞는지 각자 검토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이스라엘의 국가 전략이 무엇인가? 건국 초기부터 이스라엘의 시오니스트 국부들이 만들어 놓은 대이스라엘 프로젝트입니다. 성서에 따르면 유대 민족은 나일강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영토를 하나님한테 약속받았어요.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나는 이집트 강에서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준다. 이 땅이 바로 나일강부터 유프라테스까지의 이스라엘 왕국의 영토인데, 이 고토를 회복하는 것이 메시아의 강림과 휴거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지배층은 이런 식으로 성서에 나온 대로 아주 종교적으로 사고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재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건국과 약속받은 땅의 점령이 메시아 강림의 첫 단계라면서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에 있는 아랍인들을 청소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일례로 슈니어슨이라는 이스라엘 지배 계급의 일부 분파 사이에서 메시아 취급을 받는 랍비가 있는데, 1990년 당시 외무부 차관이었던 네타냐후는 슈니어스를 만나서 축복을 받고 신의 가호 아래 122명의 의원들과 싸울 것을 지시를 받습니다. 여기서 122명의 의원이란 이스라엘의 무제한적 영토 확장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의미합니다. 2017년에 네타냐후는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가지기 전에 슈니어슨의 묘지를 찾아 방문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네타냐후 같은 이스라엘 정계 거물들이 메시아로 떠받드는 슈니어슨이 누구인가? 아까 언급했던 유대교 종말론을 설파하고 다녔던 사람인데, 메시아 강림이 임박했기에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약속받은 땅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더 나아가 천상의 질서를 지상의 방식으로 이 땅에 건설해야 한다고 설파를 한 사람입니다. 이런 랍비를 이스라엘의 지배계급이 숭상하고 있는 거죠. 여러 정황들을 볼 때 이스라엘의 지배계급 상당수가 종말론적으로 사고하는 건 거의 확실합니다. 근데 이건 종교적 망상인 거고, 실제 패권 장악을 위해서는 이런 망상이 아니라 합리적인 지정학적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종말론자들도 이 합리적인 전략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바로 벤구리온의 주변부 동맹 전략입니다. 대이스라엘 프로젝트의 진짜 목표인데, 벤구리온은 이스라엘의 국부예요. 이스라엘 초대 총리고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서방 유대 자본과 결탁해서 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의회인 크네세트 건물도 벤구리온과 친분이 있던 에드문드 로스차일드가 지어준 거고, 대법원 건물은 도로시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지어줬어요. 이스라엘의 핵개발도 에드문드 로스차일드의 자금으로 진행이 됐는데, 1950년대 후반 디모나 핵발전소 건설 자금 상당 부분이 로스차일드 가문한테서 나왔습니다. 이 벤구리온이 보기에 유대인 국가인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아랍인들의 바다 위에 둘러싸여 있어서 섬과 같이 위태로운 형국이었어요. 이 바다는 언제든지 유대인 국가를 익사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졌다고 벤구리온은 봤습니다. 따라서 벤구리온은 유대인 국가가 되려 아랍인들을 정치적 지배 아래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중동에서 절대 다수인 아랍인들을 극소수에 불과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복속시킬 수 있는가? 바로 주변부 동맹을 통해서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은 분명 아랍 국가들에 의해 사방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매우 취약하죠. 하지만 아랍 국가 내에서는 소수민족들과 비무슬림 종교인들이 있고, 아랍 무슬림들이 주류인 국가들로부터 배제되어 있어요. 벤구리온은 이걸 통해서 소수민족들과 비주류 종교 분파들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후원해서 아랍 국가들을 분열시키고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두는 구상을 그립니다. 이건 고대 중국에서 썼던 역사가 유구한 EJ 전략인데, 옛날에 한 나라가
흉노족을 자국의 통제권 아래 두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을 고안했었습니다. 첫째는 자국과 하친을 맺는 부족들의 지배층에게 한 나라의 의복, 음식, 노예, 음악을 제공해서 한 나라 문화에 물들게 만들고 동화시키는 한편, 자국과 적대하는 부족들을 고립시키기 위해 흉노족 주변 부족들과 동맹을 맺었어요. 한 나라의 친화적인 흉노 집단들은 한 나라의 지원을 받아 내전을 일으켰고, 한 나라와 동맹을 맺은 주변국들이 흉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수백 년에 거친 한 나라의 EJ 전략 아래 강대했던 흉노족들은 기원전 36년 내부 분열로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또한 이러한 EJ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는 하마스도 원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세속주의 무장단체 PLO를 견제하기 위해 키워준 거예요. 1981년 이스라엘 세계부 장군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PLO 견제를 위해 팔레스타인 이슬람주의자들을 지원해줄 자금을 받은 바 있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고위관리 코엔 또한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창조물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건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마스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고 테러를 일삼기 때문에 자기들이 군사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정작 본인들이 하마스를 길러준 거죠. 네타냐후는 2012년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걸 피하기 위해 협상 주체를 두 개로 쪼개기 위해서 하마스를 지원했다고 시인을 했어요. 대립하는 두 개의 팔레스타인 정부가 있으면 팔레스타인과의 협상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협상을 무기한 연기할 수 있다는 생각인 건데,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민족의 단일 대우를 훼손하고 분열시켜서 이스라엘군이 통치하기 수월하게 만드는 거겠죠. 실제로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가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정치적 지지 세력이 나뉘어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손쉽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IS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하마스를 견제하기 위함이에요. 더불어 IS는 중동 모든 국가들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어요. 골란고원에서 IS 계열 무장단체가 이스라엘군을 공격했을 때 그 단체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이스라엘군에 대한 유감 성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기들은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수였다고 했어요. 참고로 IS는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무장활동에 대해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슬람 테러 단체들도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시리아에 집권한 ACS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후원을 받은 이슬람주의 반군이에요. 그리고 이란의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는데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각종 시민단체에 침투해서 친이스라엘 단체로 변질시켜가지고 소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 국가들을 안에서부터 분열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분열되어 약해지면 이스라엘군이 직접 들어가 군사적으로 지배를 하고요.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의 이런 분열 통치 전략에 무너졌고,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도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은 이슬람주의 반군에 의해 무너져 남서부 전역이 이스라엘 통치 아래 들어갈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레바논에서도 헤즈볼라와 기독교인들을 갈라치기해서 헤즈볼라를 고립시키고 이스라엘군을 레바논에 주둔시켜서 친이스라엘 괴뢰국을 세우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변부 동맹이 실현되려면 이스라엘 자체가 군사적으로 강대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군사적으로 강대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구와 광활한 영토를 가진 아랍인들을 상대하려면 필히 서방 강대국들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고, 이걸 가능케 하는 군사 전략이 바로 자보틴스키의 철의 장벽 전략이에요. 자보틴스키는 초기 시오니즘 운동가 중 한 명인데, 팔레스타인에서 시오니즘 무장단체를 만들어서 아랍인들에 대한 학살을 일삼던 사람입니다. 초창기 시오니스트들은 이스라엘이 아랍인 국가들에 비해 진일보하고 생활 수준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리고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의 성장으로 낙수 효과를 누리게 되면 이스라엘을 자연스럽게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시오니즘 운동을 지지했던 로스차일드 같은 유대 자본가들도 아랍 세계의 역풍을 맞아서 시오니즘이 무너질 것을 우려했기에 노골적인 군사화는 터부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보틴스키는 냉소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단연간의 학살의 경험으로 아랍인들이 결코 시오니즘을 반기지 않을 것이라는 걸 파악한 그는 군사적인 수단만이 아랍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현실로 받아들이게끔 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을 철의 장벽에 비유를 했습니다. 철로 된 장벽은 넘을 수도 없고 부수기는 더더욱 어렵겠죠. 그래서 장벽이 있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을 군사적 강국으로 만들어서 아랍인들을 체념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게 자보틴스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군사 강국으로 만드는가? 초기 시오니스트들은 정규군이라 할 만한 것도 없었고 자금도 부족했어요. 자보틴스키가 보기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서방 제국주의 나라들의 지원을 받는 거였는데, 그리고 지원을 담보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서방 제국주의의 이해관계를 대리하는
전초기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비아랍적인 유대인 국가가 서방 제국주의를 대리해서 아랍 민족주의의 흐름을 맞는 군사적 장벽이 되어야 한다. 이게 자보틴스키의 생각이었어요. 이런 전략적 구상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서구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여왔어요. 1956년 이집트 나세르 정부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니까 이스라엘군은 영국과 프랑스의 요구 아래 이집트를 침공했고, 곧바로 영국 프랑스 공수부대가 투입되어서 수에즈 운하를 점령한 사례가 있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수에즈 운하 통제권을 회복하는 것을 돕는 대가로 이집트 영해인 티란 해협을 뺏어가는 게 목표였던 거죠. 전후 협상으로 이스라엘은 티란 해협에서 항해의 자유를 보장을 받았습니다. 중동 지배를 필요로 하는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을 상대로 일종의 거래를 한 건데요. 그들을 위해 군사작전을 벌이는 대가로 경제적, 정치적 이권을 챙기는 장사를 벌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은 영국, 프랑스 이상의 훨씬 더 부유한 고객이 생겼어요. 바로 미국인데요. 미국은 자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투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계에서는 이걸 허브앤스포크 전략이라고도 부르는데, 직접적인 군사력 투사가 어려운 곳에 동맹국을 만들어서 미국 대신 군사활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거대한 군사기지로 미국을 대리해 반미 국가들을 군사적으로 억압하면서 미국의 페트로달러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없다면 미국은 중동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이란 전쟁만 놓고 봐도 90%의 유대계 이스라엘인들이 이란과 레바논에 대한 군사작전을 지지한 반면에 60%의 미국인들은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반대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거대한 병영이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랍인들과의 전쟁은 자국의 생존이 걸린 전쟁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바다 건너 먼 지역에서 벌어지는 자기들과 별반 상관없는 전쟁이에요. 하지만 미국의 패권은 세계 전체, 그리고 특히 중동에 대한 지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동에 개입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없다면 미국은 반미 국가들과의 모든 분쟁에서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해야만 할 텐데, 자국민들의 반전 여론 때문에 이건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국민 대다수가 호전광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랍 민족주의를 견제하고 반미 국가들의 부상을 막으면서 미국의 중동 패권을 대리하게끔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결론적으로 자보틴스키의 처리 장벽 전략은 완전 적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 대신 싸워주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군사력을 대폭 강화했어요. 일단 경제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최첨단 산업 부문을 오프쇼어링 받아서 국제 분업 체계에서 엄청난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GDP의 5분의 1, 그리고 총 수출액 절반이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서 나오는데, 이 중 인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이스라엘 지부가 산업의 주된 비중을 차지하고요. 산업 부문 전체가 외국 자본 유치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이스라엘 경제가 잘 나가는 이유가 벤처 기업 문화가 잘 돼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벤처 기업이 60%가 외국인 투자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그 정도로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에서 실패하기도 어렵겠죠. 사실상 미국이 돈을 쏟아부어 만든 유사국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군사적 의존도는 더 높은데, 이스라엘의 군비 지출은 GDP의 8.8%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미국한테서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비 지출의 20%가 미국의 군사 지원으로 충당이 되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군사 기술과 무기들을 이전시켜주면서 이스라엘의 군사적 행보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80억 달러가량이 이스라엘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처리 장벽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과의 유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미국 고위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친이스라엘 로비기구인 에이펙은 공식적인 루트, 비공식적인 루트 할 것 없이 거금을 미국 정치인들한테 쏟아부으면서 반이스라엘 정치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당, 공화당 가릴 것 없이 친이스라엘 정치인들을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2024년 에이펙은 미국 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1억 달러 이상의 거금을 쏟아 친이스라엘 정치인들을 대대적으로 지원을 했었고요. 미국의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에 따르면 외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 내에서 로비, 정치 선전, 홍보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미 법무부에 등록하고 활동하고 자금 내역을 공개해야 하지만, 에이펙은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이 단체명에 들어있는데도 그렇고요. 또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미국 고위 정치인들의 약점을 잡아서 친이스라엘적인 입장을 취하게끔 유도하고 있어요. 전직 이스라엘 정보요원이었던 아리 벤 메샤네의 내부 고발에 따르면, 제프리 앱스타인은 모사드의 지령을 받으면서 빌 클린턴, 트럼프 같은 미국 고위층의 약점을 잡아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게끔 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FBI와 모사드는 이런 의혹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각자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 전쟁이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진 않아요. 주변부 동맹 전략도 철의 장벽 전략도 무너지게 생겼기 때문인데, 일단 이란 전쟁 현황부터 제대로 분석돼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전쟁이 뭔가 미국의 의도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건 파악한 것 같지만 그 이유는 잘 모르는 듯해요. 이건 전략적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에 의해 설명이 되는데, 전략적 상호작용이란 강자와 약자가 각자 채택하는 전략이 교전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개념인데,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자는 강자에 대해 교전의 룰을 강제하는 전략을 채택할 수 있어요. 보통 힘의 차이에 의해 약자의 강자에 대한 공격은 상쇄되게 되는데, 강자의 실제적인 군사적 역량, 즉 병력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 직접 교전을 피하면서 잠재적인 군사적 역량, 즉 보급, 경제, 정치적 지시, 심리 같은 것들을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약자가. 이걸 간접 접근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강자의 정규전에 대항하기 위한 약자의 게릴라전이 이런 간접 접근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릴라들은 정규군과의 교전을 피하면서 후방을 교란하고 보급로를 공격하는데요. 아프간전을 보면은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소련이 아프간 반군인 무자헤딘에 대해 사실상 패배했어요. 사회주의 정권을 도와서 정규군을 투입해 이슬람주의 반군을 진압하려 하니까 반군에게 보급로를 차단당하고, 보급로 차단을 막기 위해 더 많은 군대를 투입하니까 그 인력을 먹여 살리기 위해 보급로가 더 늘어나서 반군들의 게릴라전에 더 취약해지는 악순환이 발생을 한 거죠. 결국 소련은 무자헤딘 진압에 실패하고 철수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과 이란 각각이 취하고 있는 군사 전략을 봐야 하는데, 미국의 기본 군사 전략은 언제나 속전속결이에요. 이라크전 시기 수립된 교범에서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첫째로 집중적 폭격을 통해 적의 수뇌부를 괴멸시키고, 이걸 계기로 둘째 밀란을 일으켜 정권을 완전히 전복하는 거예요. 2003년 이라크전 당시에도 집중적인 폭격을 가하고 지상군을 투입해 이라크 수뇌부를 무너뜨렸고, 동시에 CIA를 통해 밀란을 촉발시켜 후세인 정권을 괴멸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 수뇌부는 아직도 이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하고 있어요. 미국은 이런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전쟁의 경제적 정치적 비용이 너무 커져서 장기전 수행 능력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먼저 전쟁의 경제적 비용부터 보면 미군의 군비 지출은 세계 최대입니다. 전 세계 군사비 총액이 약 2조 7천억 달러인데 미국 비중이 거기서 40%를 차지해요. 중국하고 러시아를 포함한 2위에서 10위까지 나라들 군비 합산을 상회하는 군비를 지출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돈을 제일 많이 쓰니까 제일 세겠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무기를 만드는 방산업체들이 최대한 나라 돈을 많이 훔치려고 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부패 문제로 돈이 계속 새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횡령 사건으로 프랜시스 샌들이 있습니다. 프랜시스는 말레이시아 출신 방산업자로 미 해군들에게 지속적으로 뒷돈을 찔러주고 호화호텔 숙박과 성매매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미국 군함이 자기 회사에 운영하는 항구에 정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항구에서 프랜시스는 미국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웠는데 거의 2억 달러 이상이 프랜시스 소유 회사로 넘어갑니다. 2004년 달린 드루윤 사건도 유명해요. 드루윤은 미국 공군의 전투기 구매 책임자였는데 보잉사의 뒷돈을 받고 거래액이 2,350억 달러에 달하는 공중급유기 대여 계약을 보잉사와 체결해버렸어요. 당연하게도 공중급유기를 대여하는데 그 정도의 돈이 들진 않아요. 이것 때문에 보잉사 경영진은 처벌을 받았는데 징역 10개월 정도가 나왔고, 재계약이 강제되었지만 결국 보잉사가 다시 이 계약을 따냅니다. 그리고 드루윤 본인은 고작 징역 9개월을 받았어요. 횡령으로 훔치는 것 외에도 방산업체 이윤 동기가 아주 기형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최대한 비싸고 보충하기 어려운 신무기들을 미군에 팔아서 미국인들 혈세를 최대한 많이 뜯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F-35를 개발할 때도 개발 기간이 10년이 초과되고 비용도 80% 늘어났는데 이게 다 돈 뜯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눈먼 돈이기 때문에 무기를 아주 비싸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기를 만들면 단기적으로는 아주 효과적인데 국방부 무기 테스트에서 성적이 좋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장기전으로 가면 비용 효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란의 샤헤드 드론이 2만 달러인데 반해 미국 요격 미사일은 300만 달러 가까이 되니까 1대 150의 소모전이 강제되는 겁니다. 이런 비용 문제 때문에, 그리고 경제도 어려워지니까 미국은 장기전을 기피합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 정치적 비용도 엄청난데, 당장 트럼프만 해도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하고 전쟁을 안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당선이 됐잖아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조국을 위해 싸울 의향이 있는가, 여기에 미국인 41%만이 찬성을 했었습니다.
과반을 못 넘긴 거죠. 해외 군사 개입에 대한 찬성 여론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라크 전쟁 때 개전 시 76%가 찬성을 했었는데 종전 무렵엔 과반 이상이 실수였다고 답변을 했었고, 아프간 전쟁 때는 개전 시 90%가 찬성을 했지만 철군 직전 다수가 가치 없었다, 전쟁이,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장기전 수행이 어려우면 왜 전쟁을 냈는가, 트럼프가? 이거는 트럼프가 이란을 단기간 안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2026년 2월 11일에 네타냐후하고 모사드가 트럼프를 찾아와서 상황실에서 이란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고를 했었어요.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폭격을 해서 수뇌부를 무너뜨리면 이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을 했대요. 한마디로 거짓말을 친 건데, 이후 백악관에서 따로 국무회의를 진행했어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네타냐후의 주장에 대해 불시시라고 발언을 했고, CIA 디렉터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네타냐후의 주장에 꽂힌 거예요. 이란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2월 26일 트럼프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장관들과 참모들 한 명 한 명한테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란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다들 트럼프의 의중을 눈치를 채고 심기를 거스를까봐 조용히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반대 의견을 안 내니까 결국 트럼프는 기어이 전쟁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란의 전략은 무엇인가? 이란은 미국을 장기전의 수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지만 약자는 강자를 이기려면 상대의 잠재적인 군사적 역량을 타격하는 간접 접근 전략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란이 바로 이런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 싸구려 미사일과 드론을 계속 발사해서 요격 미사일 소모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재정에 부담을 줬었고요. 그리고 걸프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을 해서 걸프 국가들을 상대로 일종의 심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걸 보고 고립을 자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왜냐하면 걸프 국가들은 이란에 저항할 군사력이 없고, 미사일을 쏴서 걸프 국가들로 하여금 미군 기지가 영내에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하구나, 이게 안보 위협이구나, 이런 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오만이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은 조세 도피처 역할을 해오면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서 돈을 벌어들였지만, 이건 걸프 국가들이 안전했을 때 얘기고, 호화 호텔에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안전이 담보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걸프국 특유의 거품 경제가 푹 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특히 오만 지도층은 트럼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데, 오만의 외무장관 알부사이디는 미국이 자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통제를 상실했다면서 그렇게 된 원인으로 이스라엘을 지목했어요. 이스라엘이 트럼프에게 하메네이를 죽이기만 하면 이란이 곧바로 항복할 것이라고 거짓으로 설득했다는 얘기를 한 건데, 그에 따르면 전쟁은 재앙이었고 심각한 착오였으며 전쟁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되었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금 이란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이게 가장 결정적인데, 이거는 일단 미국 경제 패권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에요. 유가를 올리고 주가를 떨궈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거고, 미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거기도 한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입해오는 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킨 미국에 대해 반미 감정을 가지게 하는 거고, 심지어 미국과 이스라엘과 연계된 동맹국 선박은 통과를 안 시키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미국 적성국들만 선택적으로 통과를 시키면서 반미 외교 노선을 의식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하던 경제 제재를 미러링하는 거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중동 패권 장악에 기여를 하기도 하는데, 걸프 국가들은 식량의 80%를 해외에서 수입해오고 경제가 석유 수출 원툴로 굴러가고 있거든요. 사우디나 오만이나 UAE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석유를 수출해가지고 외화를 벌어야 그 돈으로 식량을 수입해올 수 있는데, 그런데 지리를 보면 걸프 국가들은 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만 석유를 수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석유를 못 팔고 외화벌이를 못해서 식량을 못 들여오면 다 죽는 거고요. 그래서 좋든 싫든 간에 이란한테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 전략을 보면은 미국 주도 세계 경제를 무너뜨리고 페트로달러 경제 체제를 붕괴시키고 걸프 국가들을 굴복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의 전략으로 돌아가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이 확립되면 걸프 국가들은 친이란 스탠스로 선회하고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완전히 고립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란을 맹주로 한 중동 세계가 반이스라엘 노선을 채택하게 되면 대이스라엘 프로젝트의 첫 번째 전략, 벤구리온의 주변부 동맹이 무너지게 됩니다. 약한 국가들은 쉽게 분열되고 매수할 수 있지만 강력한 패권국들이 약소국들을 지배 아래 두게 되면 분열시키는 게 어려워지겠죠. 그럼 결국 이스라엘은 대이스라엘 프로젝트의 두 번째 전략, 자보틴스키의 처리 장벽에 올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단결된 적을 상대로 맞서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힘뿐입니다. 중동 세계 전체를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춰야 되는 건데,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몇 가지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 총력전인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예요. 이건 국가의 모든 자원을 전쟁에 쏟기 위한 전제인데, 총력전 개념을 정립한 사람은 클라우츠비츠입니다. 이 클라우츠비츠란 사람이 나폴레옹의 군사 전략을 분석하면서
프랑스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다른 주변국들을 상대로. 클라우체비츠가 보기에 이거는 프랑스가 주변국들보다 정치적으로 우월했기 때문이다. 주변국들의 군대는 왕정의 돈을 받는 직업군인들로 구성된 반면에 프랑스는 시민혁명을 통해서 국민들 전체가 자기가 국가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왕국의 직업군인들은 돈을 받기 위해 싸우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바친 동기는 없어요. 국왕들의 입장에서도 직업군인들이 다 죽으면 자신의 정치적 지배력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 이전의 전쟁들은 모두 싸우는 신용만 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혁명 이후 프랑스의 군대는 직업군인들이 아니라 정치적 동기 때문에 참전하는 시민군이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 싸우려고 하고, 사람이 죽으면 더 모집하면 되기 때문에 군대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체 국민들이 전쟁에 찬동하고 참여하려 하는 것, 이게 바로 총력전이다. 클라우체비츠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클라우체비츠가 총력전 개념을 설파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군사적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전을 해야 되는데, 극소수라도 전쟁에 반대하면 여론이 분열되어서 총력전이 어렵게 되겠죠.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모두가 전쟁에 찬동하고 참여하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소수의 반전 세력을 완전히 분쇄해야만 합니다. 자기 동족을 학살하는데 반대하는 아랍계 이스라엘인들을 완전히 몰살해야만 국가를 전쟁이라는 목적 아래 단결시킬 수 있겠죠. 따라서 이스라엘 집권 세력은 점점 더 호전적으로 돌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타냐후에 도전하는 야당도 여당보다 더 호전적인 한에서만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구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아랍계 이스라엘인들과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학살과 테러가 더 심해질 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역사학자 베니 모리스 같은 사람들이 아랍계 이스라엘인들이 내부의 적이라고 부른 바 있습니다. 참고로 베니 모리스는 이스라엘에서 온건파에 속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둘째로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더 많이 끌어들여야 돼요. 더 많은 나라들을 이란 전쟁에 끌어들여야 되는 건데, 일단 이스라엘은 미국을 전쟁에 붙잡고 있을 거예요. 휴전기간 레바논을 폭격해서 정전협상을 방해한 것도 이 이유인데, 로비 기구들과 유대자본 네트워크, 모사드 간첩망을 총동원해서 미국이 지상군 투입까지 하도록 유도를 할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까지 어떻게든 전쟁에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직접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결탁한 트럼프를 내세워서 한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을 압박하고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란 국영 언론에서는 해상 규정을 위반한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은 건 주권적 권리다, 이렇게 칼럼을 내긴 했지만 이건 일개 기자의 칼럼일 뿐이고,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 이란 혁명수비대, 이란 정부 모두 이란군이 선박을 공격했음을 부인하고 있어요. 국영 언론 칼럼을 직접 반박을 하면서 이건 아마 이란 정부 측 주장이 사실일 거예요. 이란은 한국 선박을 공격하는데 그 어떤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고 우호적인 국가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왜 공격을 할까? 행위 주체가 불분명한 사건에서는 그 결과로 누가 가장 이익을 보게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한국 선박이 위협을 받아서 한국이 혹여나 파병을 하게 된다면 누가 이익을 가장 많이 보게 되는가? 바로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철회 장벽 전략에 가장 잘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태가 전개되는 건데, 그리고 중국 선박도 피격됐잖아요. 과연 이란이 중국을 공격하고 싶어 할까? 최대의 돈주기인데 이건 웃긴 얘기겠죠? 물론 이스라엘이 공격 주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아직까지는 음모론에 가까운 하나의 가설일 뿐이니까 적당히 걸러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란 전쟁으로 인해 중동에서 고립될 위기에 놓일 이스라엘은 철회 장벽 전략에 따라서 총력전을 준비하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배계급은 종말론적 망상에 사로잡혀서 전쟁을 지속하려 하고 있고, 또 나라 자체가 전쟁을 계속하면서 끊임없이 군사력을 투사해야만 서방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 올인하면서 세계를 자기 전쟁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거예요. 한국도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하면 이스라엘의 전략에 휘말려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